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동복지입니다. 테마 77번인데요. 이제 아동노인 장애인까지는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곳으로 보시면 되세요. 아동노인 장애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데 어떻든 아동노인 장애인까지로 해서 또 20문제가 다 끝나기도 하거든요. 자, 아동노인 장애인 중요한데 211쪽에 그 아동복지의 이해와 서비스 분류에서 우선 연령 보시면 그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가 6세 미만 취약전 아동으로 되어 있고요.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 기본법이 나왔죠. 그게 이제 2017년 사회복지직 보호직 시험에서 이 청소년 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의 연령이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되어 있습니다.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자, 이거 잘 알고 계시고요. 9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은. 그래서 저희 아이가 예전에 제가 이걸 제 책을 보고 이게 10살 때인가 자기가 자기도 그러면 청소년에 들어가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보고. 어쨌든 이제 9세 이상입니다. 여기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은. 그다음에 또 봐야 할 게 거기 소년법에서 소년 19세 미만의 자인데 범죄 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 왜냐면 거기 형법에 보면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 자가 능력자가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형법에 형사 책임 능력자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법에 10살 이상 14세 미만까지가 이제 촉법 소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10세부터 19세까지는 이제 우범 소년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 거기까지만 좀 보시면 되겠고 아동복지 원칙은 과거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건 지금 이렇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이런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2쪽 봐보세요. 아동복지 서비스의 분류 이게 중요합니다. 기출 표기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나왔어요. 자, 많이 나왔는데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거 우선은 분류 기준 그 표에 보면은요. 제일 위에 보면 서비스가 행해지는 장소를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는데 가정과 시설로 이렇게 양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양극단으로 나눠서 이 가정 쪽으로 오면 이제 재가 서비스이고 시설로 가는 것을 가정 외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문제가 나왔어요. 걔도 최근에 이제 여기도 나왔어요. 자, 가정 내 서비스가 이제 재가 서비스고 이제 시설로 가는 거는 가정 외 서비스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이제 서비스의 기능 카두신이죠. 카두신의 3S 모델입니다. 지지, 보조, 대리적 서비스. 걔하고 그 아래 방어선 위치 주커만 있잖아요. 이 주커만하고 조심해야 돼요. 주커만하고. 뭐냐면은 카두신은 지지, 보조, 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근데 주커만은 1차, 2차, 3차로 나눠요. 근데 1차가 지지고 보조가 2차가 보조고 3차가 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 자, 카드신의 분류에서의 지지와 보조적 서비스는 주커만의 거의 주커만인데 주커만의 방어선의 위치로 구분했을 때 걔들은 1차 방어선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대리적 서비스가 2차와 3차로 나뉘는 겁니다. 요거 대리적 서비스가 2차와 3차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대리적 서비스의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그러면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와 보면 거기 카두신의 분류에서 지지적 서비스는 구조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즉 가족이 구조적으로 손상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아들, 딸 어떻든 아빠, 엄마, 자녀가 같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서 여기는. 자, 그리고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에 초기 문제를 다루는 제1방어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지원해주는 외부 서비스다. 자, 가정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외부 서비스입니다. 자, 종류 중에 종류 짝짓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지지적 서비스의 종류, 상담, 그리고 부모 교육, 가족 치료, 개별 사회, 그다음 지역 사회 프로그램. 근데 마지막 보세요. 거기 미혼 부모 있죠?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미혼 부모하고 한부모는 더군다나 한부모는 구조적으로 손상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걔를. 지금 아까 지지적 서비스는 구조적으로 손상되지는 않았지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혼부모나 한부모는 구조적인 손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미혼부모,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도 이 지적 서비스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물론 그건 아직 논점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그지만 그거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적 서비스. 보조적 서비스는 가정 및 가족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적절하고 부족한 부모의 자녀 양육 역할을,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을 거기 대행 동그라미 대행한다. 즉 부모들의 역할을 일부 대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부모의 실업, 질병, 장애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정적 곤란을 보완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재정적 곤란을 보완해 주는 것도 보조적 서비스구나. 그죠? 그래서 거기 종류에 보면은 소득 보조 프로그램, 즉 소득 보완 또는 유지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아동수당 제도가 여기에 들어가 버려요. 예.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그거. 소득 보조 프로그램. 그러니까 공공부조는 보조적 서비스에 들어가요. 사회보험도. 그리고 아동수당 제도도 보조적 서비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사조력 서비스 있죠. 그것도 잘 나와요. 가사조력 서비스. 과거 기출 문제는 이제 홈메이커 서비스 뭐 이렇게 자꾸 나왔는데, 홈메이커 서비스, 그리고 가정 봉사원 파견. 자, 보육 서비스 조심해야죠. 그거 보육 서비스는 대리적 서비스일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돼. 거기도 조심해야 돼. 보육 서비스 글이 잘 나옵니다. 이거. 대리적 서비스가 아니라 보육 서비스는 보조적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학대 및 방임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거, 이 프로텍티브 서비스. 우리 시험에 그냥 프로텍티브 서비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동 일시 보호 서비스. 요거 이런 경우는 보조적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잘 나오니까. 자,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 역할 전부가 상실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예 부모를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아까는 일부 대행한 것이었고, 얘는 이제 완전히 대신해 버리는 거. 자, 일시적, 영구적. 부모 중 누구도 아동에게 보호 양육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제3의 가정이나 시설이 이를 대신해서 제공한다. 종류의 가정위탁 서비스, 위탁, 그 다음에 입양, 그 다음에 시설보. 세 가지인데, 그게 거기서 가정위탁과 그 다음에 입양이 있다 보면 주커만의 방어선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지금 대리적 서비스가 2차와 3차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정위탁과 입양이 걔가 2차 방어선으로 가고요. 시설이 3차 방어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주커만의 개념으로 내려와 보면 1차, 2차 나와 있고요. 여기 2차 보니까 2차에 가정위탁과 입양 서비스가 2차 방어선에 들어갑니다. 3차 방어선은 시설에 수용하는 거니까 생활시설입니다. 그죠? 이용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이 되는 거죠. 아예 입소시켜서 하는 거니까. 참고로 그리고 거기 2차 방어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정기능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할 때 원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보호의 장이 필요하다 해서 최소침해 대한 원칙 있죠? 걔 최소침해 대한 원칙 밑줄 그어보세요. 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아동이 지금 시설로 그냥 막 들어가 버리는 것은 아이한테 충격이 너무 크죠. 가정에서 완전히 가정과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 그래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제한적 요소를 최소한도로 줄인다.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보호하는 것이 바로 가정위탁과 그 다음에 입양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리고 날개 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지지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과거 기출 문제에 나왔는데, 자, 그거 보면 부모 자녀 관계에서,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항상 있어요. 보면은 1번 부모 자녀 관계, 그죠? 구조적으로 손상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2번 부모가 자식에게, 그죠? 부모 자식. 자, 3번 부모가 자녀. 다 부모 자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그죠? 그다음 이제 4번에 형제 간의 갈등, 그다음 불만스러운 부부 관계로 자녀, 그죠? 부부 관계에다가 자녀 또 들어가 있어요. 다만 이제 6번 결혼 전 남녀가 앞으로 자녀에 대한 계획과 지식을 원할 경우, 그거 이제 6번은 조심해야죠. 예, 걔는 나머지는 보면 부모 자녀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그죠? 자, 그다음에 213쪽으로 와보면 이제 아동복지 분야 주요 서비스인데, 이게 아동복지도 그렇고 노인복지도 그렇고 이게 이제 주요 서비스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아동에서 나오는 거 항상 나오는 게 나오는데요.
나오는 게 나오는데 가끔 이제 조금씩 이제 최근 거가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가정위탁보호는 과거에 몇 차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2011년 사회복지직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어떤 계획된 기간 동안만 해주는 거죠. 계획된 기간 동안만. 자, 아까 대리적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어선의 개념에 2차 방어선에 들어갔습니다. 위탁. 자, 친가정의 가족 기능을 회복시켜서 아동이 친가정으로 결국 복귀하도록 만드는 거죠. 일시적으로 보호해줬다가 다시 이제 친가정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주요 내용 봐보세요. 주요 내용에서 거기서 우선은 2000년에 가정위탁 지원센터가 시범 운영됐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2005년에 가정위탁 보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05년이다. 그 두 가지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른 것들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가정위탁 대상 아동 나와 있고요. 특히 거기에 소년소녀 가정의 가정위탁 보호 전환 추진. 소년소녀 가정은 유엔에서도 이걸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제도는 이건 위험하잖아요. 애들만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이걸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데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도 그래서 소년소녀 가정은 가정위탁 보호로 전환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갑자기 죽게 돼가지고 그런 경우에 그래서 거기 가정위탁 유형 보면 대리 양육 가정위탁과 그 다음에 친인척 가정위탁, 그 다음에 일반 가정위탁으로 나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게 맞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용어로만 보게 되면은 친인척 가정위탁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 양육 가정위탁이 가장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리 양육 가정위탁이 할아버지, 할머니, 위할머니, 위할아버지가 키워주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위할아버지, 위할머니가 키워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가 많아요. 그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대리 양육 가정위탁입니다. 당연히 그게 많겠죠. 그래서 근데 용어상으로만 보면 왠지 그게 친인척 가정위탁이 많을 것 같잖아요. 대리 양육 가정위탁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잘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제가 소년소녀 가정 지원과 관련한 내용 또 넣어놨으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디딤씨앗 통장 봐보세요. 디딤씨앗 통장 2017년 사회복지 보호직에 나왔는데요. 2008년 인천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디딤씨앗 통장은 거기 초기 비용 마련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 2007년부터 아동 발달 지원 계좌로 시작이 되었고요. 이거 연도 알아야죠. 2007년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2009년에 디딤씨앗 통장으로 바뀌었죠. 2009년. 2009년 디딤씨앗 통장. 9년입니다. 2009년. 명칭이 이렇게 바뀐 거 알고 계시고 이 적립금 사용은 학자금, 기술 자격, 취업 훈련 비용, 창업 지원금, 주거 마련 지원 용도로 사용된다. 넘겨보세요. 거기 지원 방법에 보면 후원자,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 시에 국가가 월 4만 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을 해준다는 거. 자, 거기서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이게 이제 매칭 적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로 가보면 사실 그게 지금 드림스타트 문제 나왔을 때 디딤씨앗 통장이 그 거꾸로 이제 한마디로 틀린 문장으로 나와졌어요. 간접적으로. 드림스타트가 2013년 사회복지직에 나오고 그 다음에 2017년 다시 또 나왔습니다. 나왔던 게 다시 나와준 거죠. 보면 자 그러면 거기 드림스타트는 아동 빈곤 문제의 심각성의 대두, 그 다음에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 투자, 그 다음에 모든 아동에 대한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 그러니까 기회 평등이죠. 스타트니까. 자,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자, 위스타트 스타트이 민간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위스타트 사업으로. 근데 이 사업을 지금은 보건복지부지만 당시에는 보건복지가족부였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에 이 위스타트 사업을 이제 국가에서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범 사업으로. 그리고 그걸 2008년에 드림스타트로 바꿉니다. 명칭을. 2008년 드림스타트 명칭 바뀐 거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2008년을 알았어야 했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그 당시에. 자, 2008년 드림스타트. 2007년에는 희망스타트. 2008년에 드림스타트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추진경과 보면 2007년에는 희망스타트로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드림스타트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자, 그럼 드림스타트 운영 목표 그 아래 보면 거기 건강, 보육, 교육 등 연계 또는 통합적 체계를 구축한다.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사전 예방적 통합 서비스고, 다학제적 접근, 예방 서비스, 자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요게 추진 체계를 보면은 보건복지부가 시군 총괄하고 그다음에 시군구가 거기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날개 쪽에 한번 봐보세요. WIC 해가지고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2008년 인천에서 얘가 답은 아니었고 얘가 그냥 다른 뭔가 물어보는데 거기에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건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공공부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 제일 마지막 보면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전국 단위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선생님들 이게 이제 공부할 때 이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면은 이게 기출문제를 끼고 봐야 돼. 이게 기출문제 끼고 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한 테마 77번입니다. 아까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제가 이게 이제 테마가 좀 번호가 좀 바뀌어서 이게 테마 78번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77번이었는데 어떻든 같은 테마예요. 보면 드림스타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구가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아동에 대한 사회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 맞잖아요. 경린 디귿이. 그죠? 니를 봐보세요.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아까 자립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은 디딤씨앗 통장이었죠. 그죠? 그잖아요. 이게 디딤씨앗 통장이 지금 간접적으로 나온 거예요. 얘가. 그죠? 그러니까 드림스타트도 알아야겠지만 디딤씨앗 통장도 알고 있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얘가 이미 지금 2017년에 나오기 전에 2013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다. 맞고요. 보건복지 교육, 보육 서비스 통합으로 제공한다. 맞죠?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예방 서비스 아까 나왔어요. 근데 3번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시행 X. 그렇지 않았죠? 아까 2007년에 희망스타트 사업으로 먼저 실시를 했고 그리고 드림스타트로 된 것은 2008년부터입니다. 그죠? 이 연도 가지고 이게 논점을 삼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탁보호가 이게 2011년에 이렇게 나왔었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입양하고 이제 논점을 잡은 거죠. 여기 보면은 위탁보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이번에 위탁보호 가정 대리부모는 위탁보호 아동과 법적 친권 관계를 갖는다? 법적 친권 관계를 갖는 것은 입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입양하고 위탁하고 지금 차이점을 가지고 논점을 삼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다야 이게. 물론 이제 이것도 나온 적이 있긴 한데 몇 가지 나온 것도 있죠. 요거 지금 요거예요. 아까 인천시 나온 거. 저소득 아동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한 서비스. 아동발달 지원계좌잖아요. 디디미씨앗 통장. 이 전신. 그죠? 아동발달 지원계좌. 근데 이제 요게 WIC를 여기다 집어넣죠. 이해되죠? 예. 자, 그래서 이게 깊이와 폭을 잡을 때 그간의 과거 기출 문제하고 우리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나왔구나. 여기까지 좀 유연화해봤구나. 아까 그리고 드림스타트를 문제를 낼 때 아까 연도 시작 연도 가지고 장난쳤으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도 공부할 때 시작 연도를 좀 잘 봐야겠구나. 그죠?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이런 거 공부할 때는. 그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 볼까요? 이제
아동복지법입니다. 자, 215쪽인데 법에서 아동노인 장애인복지법은 중요합니다. 예, 보시면 문제 계속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동복지법은 1961년에 아동복리법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다 1981년에 아동노인 장애인 세트로 만들어졌었어요. 그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이렇게.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자, 거기 정의해 보면 그다음 거기 정의 18세 미만입니다. 18세 미만 연도 잘 알아야 돼. 아니 그 연령 잘 알고 계셔야 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세 가지 나왔고 그다음에 가혹행위, 그다음에 유기, 그다음 방임 총 6가지입니다. 그 6가지에다가 이제 노인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아동 학대는 지금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그 다음에 성적 폭력. 여기는 폭력이고, 그 다음에 유기, 그 다음에 방임, 그 다음에 가혹행위, 유기, 방임. 이렇게 6가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걸 포함하면서 2가지가 더 있는 것이 노인학대입니다. 노인학대는 정서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착취입니다. 경제적 착취. 여기까지 되게 되면 노인학대. 그 다음에 이제 노인학대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다 하나 더 언어적 폭력까지 언어적 폭력까지 들어가면 장애인학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학대가 지금 정의로 보게 되면 종류가 더 많죠. 장애인 학대. 이렇게. 이거 외울 때 그 노인은 정서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드실수록 부모님들 나이가 드실수록 마음을 편하게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예. 모든 게 약해지시는데 우리도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나이 드시면 더군다나 이게 마음도 편하게 정서적으로. 그다음 이제 이게 재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경제적인 착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의 경우는 언어가 들어가잖아요.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 그 폭력 이것까지 좀 생각하면 됩니다. 외울 때. 그 다음에 거기 실태조사 5년인데요. 일단은 실태조사를 정리를 뒤에다 해놓긴 했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5년짜리를 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특히 아동노인 장애인 중에서 아동만 5년입니다. 잘 나오는 게 아동노인 장애인이니까 아동은 5년이다. 근데 노인과 장애인은 3년이에요. 일단 그건 잡아놓고 그 다음에 5년짜리만 또 외우면 되는데 실태조사. 자, 일단은 얘가 5년입니다. 아동. 제가 유엔 아동 권리협약에서 이제 가입국은 2년 안에 그리고 그 뒤로 5년마다였죠. 그래서 거기 5년하고 얘가 일치한다고 했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실태조사는 항상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 이렇게. 그 다음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있죠. 정책조정위원회로 끝나는 것들은요 다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그거 좀 논점이에요. 이것도 올해는 안 나왔지만 1급에서는 몇 번 나왔던 논점인데, 그러니까 정책조정위원회, 즉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알았죠? 정책조정위원회로 끝나는 것도 다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이렇게 틀리게끔 나오거든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아동위원회는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조치,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이제 그 해당 시설에 퇴소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친권 상실 선고 청구인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검사는
법원에 자신들이 직접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법원에, 그죠? 법원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아동복지시설회장, 그 다음에 학교장, 이 사람들은 직접 법원에 또 못 가요. 직접 법원에 못 가고 앞에 있었던 시도지사, 시장군구청장, 검사에게 법원에. 조심하시고. 다만 근데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는 앞에 있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여기서는 검사는 빠졌는데 그 다음 뒤에 나왔던 시설장, 학교장도 법원에. 그죠? 후견인 선임 청구는 장들도 법원에 갑니다. 그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 보조인의 선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권리보장원인데요. 그 보장원이 아동권리보장원, 그러니까 보장원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합니다. 보장원.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보조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 날짜.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기 이제 보호대상 아동 1급에서 논점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게 없는 경우, 경우의 아동. 1급 시험 논점인데 그냥 추가를 시켜봤어요. 그다음에 거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얘가 또 1급에서 나와서 추가시켰는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라고 했는데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거기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넘길게요. 자, 216쪽으로 와보세요. 216쪽에 그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 절차 나와 있는데 본래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는요 아동복지법에 있었는데 얘가 옮겨져 버렸어요. 그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거 아처법이라고 하는데 이 아처법으로 이게 싹 옮겨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잘 나오던 것이어서 여전히 잘 알고 있지 않은데 그거 보니까 누구든지는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누구든지인데 신고해야 한다라고 했었고 거기 기억나죠? 긴급복지지원법.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학대의 경우에는 누구든지는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2항에 보니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시도, 시군구,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에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금액이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죠 보니까. 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았죠?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옛날에 뭐 300만 원 또 500만 원 막 이렇게 계속 올라오다가 이번에는 지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뭐 근데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들, 거기 경찰관, 종교 성직자, 가사 도우미, 이웃,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신고 의무자 아닙니다. 이 사람들 조심하시고, 특히 경찰관 신고 의무자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그 종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거 외울 수는 없으니까 아동과 관련 없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조심해야 하고, 아까 거기에 이미 틀리게끔 나왔던 거 좀 보시고요. 이게 그냥 기억님, 디귿일이 모두 맞는 문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신고 의무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고르시오 해놓고 기억님, 디귿일이 모두 맞게 나오기도 해요. 알았죠? 그리고 제일 아래 봐보세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비밀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건데 이 비밀보장하지 않으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날개 봐보세요. 금지행인데 이건 지금 보호직에서만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일 나쁜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제일 나쁜 거, 자,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가 가장 나쁜 겁니다. 2016년 보호직 시험에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걸 고르시오. 답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가 답이었었어요. 또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형벌이 엄중한 벌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1급에서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을 알아야 하는데 일단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가 제일 나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쁜 것까지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까지. 그 두 번째가 거기에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내게 하는 행위, 아동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가 거기에 두 번째로 나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호가 어차피 3호부터 8호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조심하실 게 거기 4번이 4호가 삭제됐다고 돼 있잖아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 행위가 삭제됐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어디로 간 거냐면 그게 2번으로 간 거예요. 알았죠? 걔가 본래 4번에 있었던 것이 삭제되고 지금 2번으로 합쳐져 버린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보호직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이제 보호직에서 나왔으니까 자, 그 217쪽으로 와보세요. 217쪽 제일 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의무에 이게 올해 1급 시험의 논점이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그 다음에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있잖아요. 걔는 아부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걔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누구예요? 선생님들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응급보호. 알았죠? 이거를. 그래서 거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바로 아래. 자, 그 다음에 자, 자립지원계획 수립도 2014년 보직에서 문제 나왔네요. 거기에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입니다. 18세가 아니라. 이거 조심해야죠. 우리가 지금 아동은 18세 미만인데 자립지원계획 수립은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15세가 바로 생산가능 인구에 들어가요. 15세가 생산가능 인구죠? 이따 보면 나와요. 이 노인 복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좀 일치해서 이해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는 이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얘가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는 되게 잘 나와요. 걔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근데 얘는 제가 막 외우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막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얘를 그거 보면은 97년 서울시에서는 뭐 나왔다고 보기가 어렵고 뭐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물어보고 나서 보육지원센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영유아보육시설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와버렸고 뭐 너무 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보호직 시험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냥 지역아동센터는 하고 그냥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냥 한 줄 딸락. 알았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에 뭐 이게 이 내용을 물어보고 이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 나왔고 다만 제일 아래 보니까 아동권리보장원 추가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218쪽 보세요. 아동복지법 이거 말고도 많은데 왜 이걸로 끝날까? 1급 시험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이거 말고 좋으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1급 시험 준비했으면. 근데 공무원 시험 이게 다예요. 네. 쉽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나온 것 위주로 보면 되고 자, 218쪽 봐보세요. 실태조사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어차피 다 안 나오니까 일단 나온 거에서 5년짜리를 잡아요. 5년짜리 적잖아요. 거기 5년이 아동복지법의 아동종합실태조사가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따 볼 텐데 옛날에 이걸 정신보건법이라고 했죠. 얘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가 5년마다입니다. 그리고 노숙인하고 농어촌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얘들은 우리 시험에는 뭐 나올 가능성이 없어서 거기 아동하고 정신건강 증진 거기 즉 정신건강복지법인데 걔가 이제 약칭 걔가 지금 5년마다이다. 특히 이제 아동이 5년이고 노인과 장애인과 거기 3년짜리 봐보세요. 노인과 보육 그 영유아보육법의 보육 그 다음에 장애인 그죠? 그거 3년이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 이제 219쪽으로 와보세요. 아동 관련 법률인데요. 아동 관련 법률 중에서 영유아보육법이 좀 나왔네요. 보니까 기초표기. 자, 영유아보육법. 자,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입니다. 자, 그리고 보육실태조사는 3년마다입니다. 본래 5년이었는데 3년으로 단축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조정위원회로 끝나는 건 다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래서 얘도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은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 아닙니다. 요거 보건복지부입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거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나왔네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그다음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종류 중에서 그 가정어린이집이 시험에 나왔어요. 2010년 보호직 시험에서 가정어린이집이 나온 겁니다. 가정어린이집이 그거 보니까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하는데 영유아는 5명 이상 20명 이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0년 보호직에서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어린이집 설치. 그다음 보니까 거기 국공립 어린이집 외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신고가 아니라 얘는 인가예요. 인가. 인가는 신고제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더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얘가 개정되기 전에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개정되고 나서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개정되고 난 이후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싶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자, 직장 어린이집은요.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는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기억 봐보세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거나 또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서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옛날에는요, 개정 전에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했냐면 거기 주의 봐보세요.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에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건 폐지시켰어요. 알았죠? 그거 없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개정 전 문제에서는 걔가 포함됐었는데 지금 개정돼가지고 걔는 없어졌으니까 조심하세요. 돈 주고 끝내려고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양육수당 그 밑에 봐보세요. 2020년 보직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양육수당. 지금 영유아보육법 관련 조문이었는데요. 이 조문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인데, 거 보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해서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 행복 카드가 있는데요. 이 아이 행복 카드가 이게 지금 개정 전책으로 가시고 계시는 선생님들 혹시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없는 내용은 저한테 없었다라고 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다시 올릴게요. 혹시라도 왠지 거기다 안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거기 아이 행복 카드는 0세에서 5세까지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유아 학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소득을 고려해서 아이 행복 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고 해서 이 차등 지원이라고 드리게끔 나왔습니다. 차등 지원하지 않고요.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고 연령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220쪽으로 와보세요. 220쪽. 아동 관련 법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영유아보육법은 잘 나오니까 영유아보육법 별도로 끄집어냈고요. 이제 간간히 나왔던 애들인데 입양특례법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4년 보직 시험에서. 자, 입양특례법. 우리나라 입양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만 있는 게 아니라 민법에 의한 입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은 입양은 금지되었다면 안 돼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말고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은 입양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민법에 의한 입양이고 당사자 간의 동의와 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민법에 의한 입양은. 근데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기관을 거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국내 입양 우선 원칙이죠. 당연히 우리나라 그간에 계속 국외 입양이 많았었고 이제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을 앞서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입양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해외로.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라고 했고 국외 입양을 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양친을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서 국외 입양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양 효과 보면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양 친부모는 아이를 낳은 친부모는 이제 법적으로 아동에 대한 권리 포기는 물론 의무도 없어집니다. 아예 부모가 아닌 거죠. 그죠? 친생 부모니까. 자, 그리고 입양기관은요. 거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 입양만 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물론 이건 시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이 법이 나와서 그 조문들이 나와서 지금 본 건데 사후 서비스 제공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사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이 국외 입양은 달라요. 근데 국외 입양의 경우는 사례 관리 횟수와 방법을 그 나라와 이제 어떤 협약을 맺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외 입양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법에. 예. 자, 그다음에 아이 돌봄 지원법 얘가 또 나왔어요. 그게 2020년 보직 시험에서 이번에 나왔는데 거기에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때 아이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을 하고요. 자, 이거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봐야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선생님들은 이거 반드시 여기 그 분야론 공부 이게 지금 분야론인데 완전 분야론 공부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기출문제집하고 같이 보는 것이 좋으세요. 그냥 보려고 하지 말고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를 봐야지 이게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따 육아휴직 제도하고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제도는 우리가 봤죠 이거? 예, 고용보험법에서 봤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도 이거 봤습니다. 양육수당 아까 봤고요. 그다음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족 등 양육부담 가정에게 아이 돌봄이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건 이제 맞는 걸로 나왔고요. 이 정도로 나왔어요. 한 줄. 자, 그래서 거기 220쪽에 다시 한번 아이 돌봄 지원의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서 맞벌이 가정 나왔는데 맞벌이 가정의 자녀,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의 자녀, 그다음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나왔고 그다음에 아처법입니다. 그 아래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자, 보호직에서 문제 나왔고요. 요거는 그냥 이것도 그냥 기출문제 한번 보면서 보세요. 딱히 설명할 만한 것이 없고. 자, 221쪽으로 와보세요. 221쪽에 이거는 이제 아청법이라고 지금 아까 저기 220쪽은 아처법이라고 얘는 이제 아청법인데 즉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보호직이나 나올 법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사회복지직이 나왔어요. 이건 2012년 사회복지직에. 네. 여기서는 뭐가 논점이었냐면은 거기 신고 나와 있지만 거기 취업 제한 봐보세요. 221쪽 제일 아래 그 취업 제한에 보면은 여기 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에 취업 제한이 있게 되는데요. 근데 자 이런 사람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땡 마지막에 보니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 중이거나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확인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거는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무조건. 그죠? 확인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나왔고 넘기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청소년인데요. 이게 이전에 없었던 제가 파트를 그냥 지금 이제 문제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주요 서비스가 나와서요. 자, 222쪽에
청소년복지 주요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사회복지직에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직에. 이게 뭐 보호직이 아니라 사회복지직에 나왔어요. 자, 거기 청소년 안전망인데 얘가 자, 그 목적 보면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 그리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법적 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있고요. 그리고 그 연역 보세요. 연역 보면 2011년에 거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얘가 누구하고 관련이냐면 거기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얘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정연도에서 시험에 나온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23쪽으로 와보세요.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이 나왔어요. 얘가 무지개 청소년 센터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재단법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주 배경 청소년 누구다? 거 보면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중도 입국 청소년, 탈북 청소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도 나왔어요. 시험에 같이. 얘가 바로 이제 법적 근거가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가 있고요.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을 지정 운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보고. 자, 넘길게 224쪽으로 갈게요. 224쪽에 청소년 관련 법률인데 청소년복지지원법 잘 아시지만 얘가 본래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이 아니었잖아요. 얘가. 그러다가 그 뒤늦게 얘가 들어왔거든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언제 제정됐죠? 2004년. 그죠? 2004년에 제정됐잖아요. 이거 법년도. 그죠? 2004년 맞습니다. 2004년 우리나라. 근데 어쨌든 이게 2004년에 제정은 되는데 근데 법년도 참고로 26페이지에 나와요. 참고로 그때 만약에 찾아보고 싶으면 26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나중에 거기 이게 2004년에 제정됩니다. 근데 뒤늦게 이제 얘가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로 와요. 사회복지사업법 거기.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사회복지직에. 그거 보면 이제 청소년증이 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청소년증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기 청소년에 관한 지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청소년복지 지원 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틀려요?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사도 들어가긴 하는데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채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시설, 그 다음에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인데, 자, 거기에서 걔하고 이제 비교할 것이 그 아래 나와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있는 시설하고 구분해야 돼요. 즉, 청소년 활동시설하고. 청소년 활동시설은 수련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뉘고요. 그 수련시설은 또 더 세분화되어서 나눠져 있는데 걔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하고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하니까 아예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뭐 휴자, 뭐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뭐 휴자, 쉼터 어쨌든 그거 네 가지를 좀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복지법으로 갈게요. 이제 225쪽입니다. 노인복지법. 그러니까 노인복지 이제 노인복지인데 이게 지금 1급 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여기 아동복지부터 나오고 있는 이 분야론이 우리 1급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공무원 시험에만 나오고 있는 내용들. 물론 이제 법은 이제 우리 1급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이 1급 시험보다 범위가 더 넓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분야론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은 깊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또 얕게 나오고 뭐 한데, 자, 그 노인복지 이해 봐보세요. 노인 기능 장애 정도의 ADL하고 IADL하고 구분해야 돼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그다음에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구분해야 하는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그 예가 중에 예를 알아야 하거든요. 예를 보니까 얘 보면 그게 다 집안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보면 보세요. 취침, 기상, 화장실 가기, 목욕하기, 세수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보행, 그리고 자신의 주거 공간 내에서 단순한 이동. 이게 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입니다. 그죠? 다 집안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잤어요. 자고 나서 이제 일어나요. 취침하고 일어나죠. 기상하죠. 순서. 그러면 이제 일어나고 화장실 가잖아요. 우리. 그죠? 먼저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씻고 나오잖아요. 이제 씻어요. 씻으면서 세수까지 해. 같이. 그리고 나와서 닦고 옷 갈아입어요. 그리고 밥 먹어요. 그리고 이거 하려면 다 돌아다녀야죠. 보행해야 돼요. 집안에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보세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보면은 집안에서 하는 건데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있어요. 일단 집 밖에서 하는 것들은 어차피 일상생활 거기 ADL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집 밖에서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집안에서 하는 건데 조심해야 할 것이, 거 보니까 걸어서 집 밖으로 외출하기, 뭐 교통편 이용, 외출, 그다음에 쇼핑, 이건 뭐 어차피 그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니까, 자, 집안에서 하는 건데 거기 보세요. 식사 준비, 집안일, 전화 사용, 청소, 약 복용, 이건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세요. 구분해서.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인데 노인 부양 동그라미, 노인 부양비. 자, 여기서 문제가 이게 나오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노인 부양이니까 부양은 누가 합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하죠. 그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생산 가능 인구가 나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부양은 무조건.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 이상 64세까지예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자립지원 계획 세우는 건 15세 이상 제가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아동복지법에. 그죠? 15세부터 생산 가능 인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와 노인층의 인구입니다. 그죠? 예, 그거 조심해야 돼요. 즉, 근데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또 나뉘어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노년부양비는 경제활동 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죠? 경제활동 인구 대비가 아니죠? 경제활동 인구 대비가 아니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지. 그죠? 생산 가능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뉜다고요. 근데 생산 가능 인구 대비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경제활동 인구 대비가 아니라.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보세요. 노령화 지수는 이제 연소인구하고 대비해야 돼요. 노령화니까. 연소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 전인 14세까지예요. 0세에서 14세까지. 알았죠? 요거 생각해야 합니다. 연소인구. 자, 그 다음에 노인 인구 비율에 따른 분류인데, 고령화 사회. 자, 에이징이죠. 에이징 소사이어티죠. 에이징. ING니까 진행이잖아요. 진행. 근데 거 보면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인데 7% 이상 14% 미만입니다. 7% 이상 14% 미만. 자, 이걸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니까 이건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고령 사회입니다. 고령 사회는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자, 다시 한번.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예요. 자, 그러니까 14% 이상 20% 미만까지를 고령 사회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 화살표 보니까 전체 인구 이상, 그러니까 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라고 해도 그게 고령 사회가 맞단 말이에요. 이거 왜 조심해야 하냐면은, 봐보세요. 초고령 사회 봐보세요. 초고령 사회는 슈퍼가 붙였죠.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라고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령 사회에다가 초만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도 고령 사회예요.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도 고령 사회인데 20%가 넘으면 그것도 고령 사회긴 한데 거기다 초자를 붙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고령 사회 봐보세요. 다시 한번. 고령 사회는 지금 초고령 사회하고 고령 사회를 구분하려고 고령 사회가 14%, 20% 미만이고 20% 이상이면 이제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시험에 거기 고령 사회 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인데 14% 이상이 전체가 다 고령 사회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의제기가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14% 이상이면 다 고령 사회입니다. 초고령 사회도 고령 사회니까 어떻든 슈퍼만 붙였을 뿐이잖아요, 지금. 알았죠? 다만 이제 20%가 넘어가면 걔는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인데 20%가 넘어가면 그건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베이비붐 세대도 나왔어요. 베이비붐은 잘 알다시피 어떤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 수가 폭증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1차는 전쟁 끝나고 그래요. 그래서 1955년부터 63년까지이고 그 다음에 2차가 67년부터 74년생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OX 문장 봐보세요. 1차 베이비붐 세대는 1970년대 경제성장기에 태어난 세대이다. X인데 1차가 아니라 2차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게. 그죠? 2차 베이비붐 세대죠? 2차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틀린 거예요. 네. 자, 노년화기론. 노년화기론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분리, 활동, 현대화, 교환이론 이게 이미 과거에서 이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그 노년화기론은요, 우리가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 말고 더 있어요. 노년화기론 되게 많습니다. 노년화기론은 크게 제1세대 이론, 2세대 이론, 3세대 이론으로 나뉘어요. 가지고 이론이 이거 말고 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과거 기출문제 딱 4개만 나왔어요. 그러더니 2014년에 딱 이 4개만 또 나왔어요. 결국 뭐예요? 4개만 알면 되는 거죠. 이거 말고 더 있지만. 그래서 그거 보면 분리이론은, 자, 이 분리이론은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는 이유를 분리이론에서는 그 강요가 아니라 사회가 강요한 게 아니라 노인 스스로가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들은 뭐냐면은 분리이론은 그 지금 사회도 여기 사회도 후퇴해요. 노인으로부터. 그리고 노인도 노인 스스로도 서로 분리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는 것이고, 이제 보시면 활동이론은 사회와 노인이 있으면 활동이론은 사회에 막 노인이 참여하고 싶어. 근데 사회가 후퇴하는 거예요. 이게 활동, 이게 이제 분리이론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활동이론이에요. 거기 봐보세요. 활동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사회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하는 노인의 소망에 상반돼 가지고 사회가 후퇴하는 거예요. 알았죠? 노인은 막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사회가 노인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분리이론은 사회도 노인이 참여하는 거 원치 않아요. 노인도 근데 원치 않아, 사회에 참여하는 거. 알았죠? 그거예요. 뭐 나이도 들었고 이제 쉴 때 됐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 활동이론은 노인도 장년기와 똑같이 활동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제.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화 이론은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한 이유가 뭐냐? 4가지를 듭니다. 현대화가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하락시켰다고 봐요. 자, 근데 그 현대화, 어떤 현대화? 그 현대화 4가지 요인이 나와 있죠. 건강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생산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도시화의 촉진, 마지막으로 교육의 대중화. 이게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4가지가 이게 사실 이제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령 자, 여기서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건강기술의 발전은 뭐냐면은 건강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노인의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지금 평균 수명 연장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과거에 일찍 안 죽으니까 더 오래 사니까, 오래 산다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결국 건강기술의 발전은 평균 수명의 연장을 가져왔고 평균 수명의 연장은 노인들이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을 발생시킨 겁니다. 노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일을 해야 돼.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젊은이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젊은이들한테 지죠. 노인의 지위는 하락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생산기술의 발전은요, 노인들이 그 빠르게 변화되는 생산기술 발전 따라가기 힘들어요. 젊은이와 경쟁에서 집니다. 노인의 지위는 하락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도시와 족지는 핵가족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결국 과거에는 노인을 부양했지만 지금 부양하지 않고 분리가 됐죠. 노인의 지위는 하락합니다. 마지막 교육의 대중화는 노인들은요 자녀 세대보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참여 정도가 떨어집니다. 결국은 자녀들이 노인들보다 자기 부모 세대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노인의 지위는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들한테 저는 그렇게는 하지 못했지만 제가 막둥이여서 아버지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리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대들 수가 없는 나이여가지고 그래 못했는데 근데 간혹 보면은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싸우면서 아빠는 그런 것도 몰라요? 막 싸우잖아요. 이게 이제 교육의 대중화에서 현대화 이론에서 이게 진짜 하면 안 되는 부모보다 자기가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된 걸로 인해서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 자, 어쨌든 그겁니다. 자, 그 네 가지를 알아야 하고 그 교환 이론은 현대 산업 사이의 노인은 과거 농경 시대에 누렸던 교환 자원의 가치가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자원이 이제 지금의 교환 자원의 가치에서는 부족하고 가치 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노인의 지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자, 오른쪽에 봐보세요. 그 노인 문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노화가 나와 있는데요. 노화는 생물학적 노화, 심리학적 노화, 사회학적 노화가 나와 있는데 그 사회학적 노화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거기 파란색으로 처리했는데 그냥 보시고요. 넘길게요. 노인복지 주요 분야입니다. 노인복지까지 끝내놓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장애인에서 끝까지 갈게요. 거기 226쪽 봐보세요. 노인복지 분야 주요 서비스인데 이게 2020년 사회복지직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이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이거 추록에다 넣지 않는 것 같네요, 왠지. 근데 혹시라도 없으면 추록에 지금 과거 기출 문제, 그러니까 개정 전책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유튜브로 혹시 영상을 보시거나 그런 경우에 없으면 밴드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요청하면 제가 빠진 부분 계속해서 다시 올릴게요. 자, 거기 226쪽에 보면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인데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번 시험에서. 국내 노인 대상 복지 서비스 및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와 응급 안전 서비스는 독거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지 않죠. 거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보면 먼저 봐보세요. 이제 우리 교재로 가볼까요? 226쪽에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이게 2019년까지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그 다음에 단기 가사 서비스로 추진이 되었던 건데 이게 지금 현재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바뀐 겁니다. 얘들이. 알았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현재는 2020년부터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지금 바뀌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거기 보니까 그 추진 배경 나와 있고요. 추진 배경. 거기 돌봄이 필요한 고령, 독거 노인 급속한 증가, 가족 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돌봄의 사회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 기존 돌봄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장기 요양 등급 외의 A, B자 중 중인 소득을 이하를 바탕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개요에 니은에 보면 만 65세 이상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틀리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니까 또 양가로 2번 봐보세요. 독거노인, 노인, 장애인. 그죠? 그러니까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인데요. 지금 우리 시험 나온 건 응급 안전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로 되어 있죠. 그게 용어가 독거노인 장애인, 그죠? 독거노인 그 점이 잘못 찍혔네요. 양가로 2에 독거노인 점 장애인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좀 이상했었는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이게 옛날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였는데 독거노인하고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거. 그 다음에 치매국가 책임제가 나왔는데요. 여기 봐보세요, 화면. 37번에 치매국가 책임제는 치매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매관리법은 2011년에 제정됐거든요, 이 법이. 치매관리법이. 근데 치매국가 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 2017년 대선에서부터 강조된 국정과제, 2017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9월부터 시행한 거고, 치매국가 책임제는, 치매관리법은 2011년에 제정됐고, 그죠? 그러니까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시행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치매국가 책임제는 2017년 9월부터니까. 이해됐죠? 예,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날개 쪽에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7쪽 노인복지법 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도 한 페이지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1급 시험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이거 말고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 말고 논점이.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공무원 시험은. 자, 뭐 이게 사회복지학 개론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1급 시험도 뭐 전공 여러 가지 시험 보지만 공무원 시험은 뭐 범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국어, 영어, 한국사회 선생님이 범위가 너무 많고. 자, 이제 노인복지법 봐보세요. 거기 노인학대에서 아까 없었던 게 정서적 하고요, 경제적 착취가 추가됐고요. 그죠? 아동학대에서 없었던 두 가지가 추가됐어요. 2011년 보직에서 나왔단 말이게. 알았죠?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범위가 나왔어요. 이게 노인복지법에 정해진 노인학대가. 그래서 아까 아동학대도 알아야 하고 장애인학대도 알아야 돼. 그래서 나왔으니까. 자, 노인의 날은 당연히 10월 2일이죠. 이번에 이거 나왔잖아요. 보세요. 여기 10월 2일을, 그러니까 10월을 경로의 달로 규정한다. 이건 뭐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니까 그리고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노인의 날이 10월 1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밀렸어요. 10월 2일로 10월 2일로 밀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5월 8일 어버이날 뭐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실태조사 3년마다이고요. 자, 노인복지시설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기출표기에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죠?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와요. 자, 거기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해서 외우지는 마세요.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알았죠? 그렇게는 안 나오니 거기 외우지 말고, 자, 거기 제가 여보 일찍 쉬게 재워줘. 자, 여보, 여가,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일찍,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일찍 쉬게, 노인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재워줘, 재의주 해가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자, 이렇게 선생님들 이거 이제 문제 풀 때 이게 좀 우리가 함정이 뭐가 있냐면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만약에 문제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자,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만약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쓰잖아요. 그래서 노인주거복지시설, 그 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그 다음에 제가 노인복지시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다가 등이 있다라고 하면 이
7가지가 모두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죠? 등이라고 했으니까 등. 그죠? 근데 만약에 등이 없다. 만약에 문장에 등이 없으면 3가지만 나오면 안 되죠. 7가지가 나와. 7가지가. 이해됐죠? 항상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우리가 이게 논점이 이게 등을 넣고 안 넣고 막 하거든요. 등 조심해야 돼. 등이 없으면 어떻든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종류에는 이렇게 나열할 때 등이 없으면 7개 다 나와줘야 돼 거기도. 근데 등이 있으면 7개 안 나와도 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양로,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요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양 다 들어가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요합니다. 거기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그 다음에 방문 간호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다음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조심하실 게 이게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하고 일치하잖아요. 얘가 재가급여예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예요. 얘가 여기가 재가급여인데 근데 특히 조심하실 게 거기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보호, 그 다음에 방문간호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이잖아요. 노인 휴양소는 삭제됐고요. 근데 거기 여가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자가 2007년 전라북도에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나온 것은 우리한테 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노인복지관하고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이에요. 근데 경로당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용 대상자가. 알았죠? 이 경로당에 이렇게 나이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 나도 할머니인데 하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65세 이상이에요. 나도 손주 있으니까 할머니인데 하고 막, 어떻든 그냥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는 알아야 한다는 거.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이고.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있죠?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60세가 아니어도 입소가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뭐 60세가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입소 자격자 60세 이상이지만 입소 자격자와 함께 입소 가능한 자 60세 미만이더라도 가능합니다. 입소 자격자의 배우자, 입소 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손자녀, 자녀나 손자녀. 그러니까 뭐예요? 딸린 식구는 같이 들어가죠. 그죠? 딸린 식구 같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안 나왔는데 1급에서 자 요양보호사 법정 자격인데 노인복지법에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시험도 시도지사 거기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날개 쭉 봐보세요. 아까 아동학대 금지행위가 있었는데 노인학대 금지행위가 있어요. 보호직에서는 특히 이제 보호직 시험까지 같이 보실 선생님들은 어차피 시험 과목이 똑같으니까 시험은 보셔야 돼요. 알았죠? 지금 혹시 올해 이제 사회복지직 내년 사회복지직 시험 보실 이제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이 영상을 보시면 당연히 보호직 시험은 그냥 보는 겁니다. 알았죠? 시험 과목이 똑같으니까. 먼저 보는 거니까 가서 접수비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시험 볼 수 있으면 보세요. 봐야죠 당연히 일단 어쨌든. 근데 거기 보면 아까 그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시험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가 제일 나쁜 놈이었고, 그죠? 걔는 벌금형이 없이 그냥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나쁜 놈만 알면 돼요. 일단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면 그 보세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인데 그 중에서 상해를 입히는 자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폭행이 아니라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중에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가장 엄중한 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노인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과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2등이 3개나 있으니까 1등만 좀 하나 알고 계시고 제일 나쁜 거. 폭행이 아니라 상해를 입히는 게 제일 나쁜 거다. 여기서 노인. 그리고 거기 5번에
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죠, 당연히. 마찬가지 아동도 마찬가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된 급여나 뭐 이런 것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 별로 없습니다. 이제 10분 쉬었다가 마무리 지을게요.